해내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있다. 최고의 가능성은 당신 안에 있다. 깨닫지 못한다면 변하지 못한다. 19살 시절의 벤저민 하디는 젊은 세대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를 지닌 존재였다. 그로부터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또 한 권의 베스트셀러를 들고 나의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등장했다. 세 번째 방문이었다. 아무런 목적이 없고 희망이 없던 벤저민 하디의 삶은 어떤 계기로 인해 무한한 가능성과 성취 욕구 높은 삶으로 바뀌었다. 벤저민 하디의 이야기는 이른바 의욕 넘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왜 완전히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원동력을 어떻게 촉발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완벽한 사례이다. 벤은 세 형제 중 마지로 종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 가족의 기반은 신앙이었고 이에 따라 삶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그러나 벤이 11살 때 부모님이 가족에 큰 상처를 남기며 이혼을 하자 벤은 충격에 빠졌다. 이혼을 하며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존재의 기본 교리였던 종교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벤은 그러고 나서 부모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라고 회상한다. 어머니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헬스클럽 사업에 내내 매달렸고 아버지는 우울증과 함께 약물 중독에 빠져들었다. 벤의 아버지는 급속도로 피폐해졌고 집은 10대 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 되었다. 벤의 어머니는 헬스클럽에서 주당 80시간씩 일을 하느라 거의 곁에 없었다. 벤은 대부분의 시간을 비디오 게임을 하며 의미 없이 보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긴 했어요. 결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어떻게 졸업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는 회상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꾸준하게 일해야 한다거나 제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집이 지내기에 더 해로운 환경이 되자 벤은 사촌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많을 때는 하루 15시간 동안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때 그에게는 자기 삶에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리라는 희망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차차 주변 사람들의 피폐하고 공허한 삶을 인식하게 되었고 만약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변 환경에 굴복해 자기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벤은 자신을 바꾸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결심하기까지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작은 깨달음이 시작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의 원동력은 이런 계기로 깨어난다. 소설 같은 또는 어떤 비극적인 계기가 있는 게 아니다. 삶의 의지가 넘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각기 따로 있다는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뿐이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분명하고 진정한 동기를 지닌다면 강한 의지력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목표도 없이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비디오 게임만 하던 벤은 어떻게 유명 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벤저민 하디 박사로 빠르게 변화하게 된 것일까? 벤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두 사람이 있었다. 할아버지와 그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다. 벤은 이 두 사람이 작은 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그에게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전해주었다고 말한다. 그가 현실과 단절된 시기라고 표현했던 20번째 생일 직후 그는 교회 선교를 떠났고 이 일은 그가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선교 활동에서 벤은 삶의 목적을 찾고 자신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발견했다. 하룻밤 사이에 벤은 삶의 목적 없이 종일 비디오 게임만 하던 청년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청년으로 바뀌었다. 그 후 2년간 그는 개인의 영성과 성장에 관해 공부했고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열정적으로 일기에 적었다.
하루 평균 1시간 동안 일기를 썼고 지금은 아마 일기장이 50에서 60권 정도 될 겁니다. 벤은 배움과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키우면서 이 일을 평생 추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굳혔다. 그는 줄곧 어학점을 받으며 대학을 3년 만에 조기 졸업했고 그로부터 4년 후에는 조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책을 읽고 일기를 쓰는 습관은 글쓰기 실력을 길러주었고 그가 블로그 플랫폼에서 빠르게 독자층을 확보하며 인기 작가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이 독자층을 15만 명이 넘는 이메일 목록으로 활용했고 이것으로 첫 번째 저서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계약하며 억 단위의 선인세를 받았다. 그는 그 이후로 4권의 베스트셀러를 연달아 펴냈다. 현재는 자신이 꿈꾸던 여성과 결혼해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6명의 아이들을 기르고 있다. 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을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이다. 당신에게는 이미 삶의 원동력이 있다. 삶의 의지, 원동력은 자각에서 시작한다. 그 첫 깨달음이 비로소 우리 삶에 해가 뜨기 시작하는 새벽이다. 그 깨달음 다음에 결의가 생겨난다. 삶의 원동력은 영화에서처럼 클라이맥스가 있고 흥미진진한 계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결심에서 비롯된다. 벤의 인생 1막은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었지만 2막은 자신이 성장하며 얻은 지혜를 사람들과 나누는 방향으로 크게 발전했다. 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실패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았다.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달라져야 한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한 가지 선택지를 골랐다. 삶의 변화는 이처럼 아주 간단하다. 벤의 삶이 완전히 변화한 것처럼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행동심리학에서 인간은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는 고통에 의해 훨씬 더 크게 동기부여를 받는다. 말하자면 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왜 그런지를 살피면 우리는 더 많은 동기와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무언가를 할 때의 위험은 생각하지만 하지 않을 때의 위험은 생각하지 않는다. 바람과 고통 중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벤의 부모는 아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끌어주지 않았고 벤 스스로 삶의 동력을 발견하고 자기 미래를 만들어갔다. 행복은 삶의 의욕에서 시작된다. 삶의 의욕을 키워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 나날이 발전해가는 하루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이런 열정은 많은 이들이 겪는 무기력, 우울증, 절망에 대한 치료제이다. 우리는 의욕이 넘쳤지만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 절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그들은 보상이라는 목적지에 집중하고 운전, 즉 삶의 의욕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즐기지 못했다. 삶의 원동력은 단순히 원하는 결과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삶의 원동력은 주어진 매일을 기대하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삶의 원동력을 즐길 수 있다. 남의 것이 아닌 나의 동기를 찾아라. 나에게만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내가 14살이던 1985년에는 TV 드라마 맥가이버가 방영을 시작해 7년 동안이나 방송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때의 10대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 드라마를 거의 한 편도 놓치지 않고 봤다. 나는 총을 쓰지 않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무기로 적을 물리치고 세계를 구해내는 주인공의 천재적인 공학적 지식에 감탄했고 그의 매력에 푹 빠졌다. 우리는 무언가를 능수능란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켜 심지어 맥가이버링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맥가이버와 같은 인물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한정된 자원은 생존뿐만 아니라 성공에 대한 원동력, 추진력을 촉발한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넘친다면 우리는 혼란과 좌절, 무관심에 빠진다.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으면 감당하기가 힘들어진다. 심리학자 쉬나 아이엔가와 마크 리퍼가 실시한 실험에서 24가지 종류의 잼이 진열되었을 때 사람들의 관심도는 높았지만 잼을 구매할 가능성은 오히려 6가지의 잼만 진열됐을 때가 10배 더 높았다.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를 제시하면 원하는 결과나 대답을 얻기가 더 힘들어진다. 자원과 선택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영감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곤 한다. 무한한 선택권이 주어지면 완벽한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고 이는 우리를 압도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한계가 있을 때 우리는 가능성을 바라고 믿게 된다. 이에 더해 삶의 원동력을 구성하고 이끄는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을 발견하고 그때 우리는 전속력으로 힘껏 페달을 밟을 수 있다. 나에게만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선택지를 주기에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설령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아주 잘할 수는 없다. 우리가 지닌 능력은 결코 무한하지 않고 저마다 고유의 재능과 성향을 타고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을 결정하고 각자의 본성에 맞는 성공으로 이끈다. NBA 선수의 평균 키는 195cm고 몸무게는 약 98kg이다. 그런데 1987년 농구팀 워싱턴 블렛은 드래프트 전체 12순위로 키 160cm에 몸무게 62kg에 불과한 먹시 보그스를 지명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NBA 선수의 평균 키에 턱없이 못 미치는 단신이었지만 그가 무척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195cm 키인 NBA 선수의 평균 서전트 점프는 71cm이지만 믹시는 112cm라는 깜짝 놀랄만한 기록을 남겼다. 키가 크면 NBA 스타가 된 확률이 훨씬 더 높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저마다 가진 능력 범위 내에서 가장 크게 성공할 기회가 있다.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들로부터 원동력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우리도 먹시처럼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고 챔피언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나는 여기서 현실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각자만의 희망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슬램덩크를 할 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2배 더 높이 점프를 한다면 말이다. 자동차도 원동력이 있어야 앞으로 나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맞지 않는 방향으로 운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 반복해서 좌절하고 번아웃에 시달리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제부터 설명하려는 내용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자유,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원동력을 구성하는 재료들을 조립하라. 원하는 목표로 나아갈 원동력의 재료들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어느 누구 못지않은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부족한 부분은 앞에서 다룬 기어에서 찾을 수 있다. 2부에서는 삶의 욕구와 성취의 주요 범주를 살펴보고 각 범주를 직접 변속할 때 기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이제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인생의 기어를 변속해보자. 3장에서 9장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취감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종종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삶의 7가지 영역을 정리했다. 자, 시작해보자. 7단계의 원동력 수업. 삶의 목적. 굳게 믿어라.
더 큰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목적지에 도착한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라.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는 빨간 알약을 먹고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특정 옷을 입고 특정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모피어스는 그것이 자신의 잔존 자아상이라고 말한다. 우리도 각자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다.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전 NFL 선수였던 앤서니 트럭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자아상을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현실과 일치시키는 정체성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를 성취한 자신을 상상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 인생에서 더 높은 소명을 느끼고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는가? 당신의 정체성에 이러한 목적을 부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믿는 삶의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길 주저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한다. 자신의 자아상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나 사회적으로 눈총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자신의 정체성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전거 경주에서 우승했다. 우승을 위해 해야 할 노력과 연습을 하고 시상대에 서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관점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언가를 추구할 때 위험 시나리오 대신에 그것을 하지 않을 때의 위험에 집중하는 것이다. 1년이 지나도 X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괜찮을까? 그때도 내가 지금에 머문다면 1년 후에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게 될까? 이 방정식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포함시킨다면 당신은 훨씬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나는 내 의지와 신념이 충분하지 않은 일에 종종 도전하지만 가족의 행복과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동기와 추진력을 찾기도 한다. 내가 성공을 거두면 나 이외에 누가 혜택을 받을까?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또 누가 고통받거나 실패하게 될까? 자신을 이롭게 하는 동기가 부족할 때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에서 동기를 찾을 수 있다. 마음도 훈련할 수 있다. 닮고 싶은 멘tor의 모델을 찾아라. 자신이 원하는 마음 상태를 생각할 때 영감을 주는 대상이나 목표가 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이렇게 느끼고 행동하고 싶다. 라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사업을 하면서 인생에서 균형을 잃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친구인 랜디 제임스 박사는 그때 내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업가라는 본보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인지 물었다. 그 질문은 내가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내 삶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도 제대로 되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살아야겠다는 목표를 그때 품게 되었다. 닮고 싶은 인물을 떠올리면서 그 이미지를 넘어 이유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하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생각하게 되면서 삶의 핵심 가치와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존경하고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을 떠올리면서 그 인물의 가치관, 사고방식, 마음 상태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보라. 내가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에게 끌린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방식 때문이다. 현재 당신의 사고방식과 마음 상태에 무엇이 동기를 부여하는지 정직하게 살펴보라. 많은 사람들, 특히 보통의 남성들에게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나는 당신이 이 부분에서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품기를 권한다. 물론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해 많은 것을 성취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렇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성장할 수 있다. 일에 대하여 부자의 86%가 자기 일을 사랑한다. 생계유지를 넘어선 일의 동기를 찾아라. 지금까지 당신이 해왔던 직업을 되돌아보고
어렸을 때 했던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그동안 당신이 했던 직업들을 살펴보고 왜 그 일을 했었는지 생각해보라. 어떤 보상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현재의 직업을 선택했는가? 처음에 어떤 희망을 품었었는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동기를 찾으려 하고 있다. 먹고 사는데 힘쓰는 것은 분명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라면 결코 성취감을 느낄 수 없다. 내내 이어지는 지루함과 불만은 삶의 다른 모든 영역으로 번질 것이다. 당신의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자문하라. 그러고 나서 자신의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 자문하라.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줄 당신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직업적 성취는 단순히 월급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 즉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당신에게 더 잘 맞는 새로운 흐름을 찾아라. 원하는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지금과는 다른 역할을 맡은 자신을 상상할 수 있는가? 새롭거나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적합할까? 새로운 도전은 완전히 미지의 세계이다. 하지만 뭔가 바뀌어야 한다. 때로는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것 없이도 변화하겠다는 신념만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란 정말 어렵다. 관점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공을 구현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당신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울려라. 성공한 경영자, 예술가 또는 사업주에게 커피나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하고, 계산은 당신이 하라.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말하라. 조언을 구하는 요청을 거절하기는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놀랄 만큼 쉽게 성사될 것이다. 젊은이들 중에도 대학에 진학해 자신이 바라던 직업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지 않고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권투 선수가 몇 년 동안 혼자서만 훈련하다가 어느 날 실제 시합에 출전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러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라. 관심 있는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라. 그들과 대화하고 해당 기업과 비즈니스 현장을 방문하라. 현재 당신이 속한 곳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패러다임을 버리고 당신에게 더 잘 맞는 새로운 흐름을 찾아라. 돈. 당신이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이 당신이다. 돈은 수단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다. 나는 부를 쌓기 위해 노력해 이제 더는 돈을 벌 필요가 없는 부유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는 전에는 잔디 깎는 일을 외부에 맡겼지만 어느 날 마당에 잔디를 직접 깎기 위해 수동 잔디 깎기를 구입했다. 당시 나는 돈도 없었고 잔디 깎는 일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내게 충격적이었다. 내가 그라면 돈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써서 잔디를 관리했을 것이다. 현재의 환경과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 재정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생각해보라. 먼저 수입을 살펴보라. 얼마를 벌고 싶은가? 현재 연봉이 5천만 원이지만 정말 3억 원을 벌고 싶다면 자유롭게 상상해보라. 반대로 더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런 삶을 자유롭게 머릿속에 그려보라. 건강한 재정적 욕구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별나고 일관성이 없어도 좋으니 자유롭게 상상하라. 나는 새 옷을 거의 사지 않는 편이지만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새 신발을 산다. 캠핑을 좋아하고 밴에서 잠만 자는 외딴 지역에서의 휴가를 좋아하지만 가끔은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춘 고급 호텔에 묵기도 한다. 나는 모순된 내 모습을 웃으며 그냥 받아들인다. 소유물은 돈에 관련해 핵심적인 요소이며 사람들은 타인의 압박과 기대가 없으면 자신이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 새로운 환경에 놓인 자신을 상상해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주택, 자동차, 옷, 기기에 대해 질문해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면 돈이란 단순히 재화를 교환하는 수단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진정하고 건강한 동기를 찾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부와 내가 조화되지 못한다면 월마트 창립자 샘 월트는 한때 미국 최고의 부자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부자가 되었음에도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설로 남았다. 그는 수조 원의 자산을 모으는 동안에도 소박한 집에서 살고 낡은 픽업 트럭을 몰며 매일 삼류 호텔에서 아침을 먹었다. 내가 존경하는 것은 그의 검소함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에 대한 평화로운 인식이다. 농부로 자란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생활 방식을 버릴 이유를 찾지 못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의 재정적 현실을 결정했다면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없다면 어느 부분에서 왜 그러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다. 이 전략의 심리는 복권 당첨자에게서 볼 수 있다. 복권 당첨자가 얼마나 빨리 파산하는지를 살펴보라. 한 연구는 당첨자의 70%가 5년 내에 당첨금을 모두 잃거나 써버리며 3년에서 5년 이내에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밝힌다. 왜 그럴까? 그들은 스스로를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를 지킬 수 없었다. 인지 부조화인 것이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에게도 대개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상을 조정하며 천천히 불을 쌓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로운 곳과 삶의 원동력을 느끼는 곳을 찾는 것이다. 갑자기 은행 계좌에 100억 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생활하겠는가? 어떤 것이 정말 편안할까? 샘 월트는 예전과 다름없이 살았다. 수입이 늘어났지만 생활 방식에는 거의 변화가 없이 가족을 돌보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돈을 투자했다. 나는 화려한 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자아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려한 차를 꿈꾸지 않는다. 성취. 남이 아닌 나를 위해 해내는 것. 기꺼이 나를 위해 시도하자. 이제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할 때이다. 자유로워져라.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시도라도 해보라. 일기를 꺼내서 자신의 생각을 써보라. 생각나는 대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보라. 산책을 하라.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거나 춤을 추러 가라. 자신을 벗어나 더 넓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라. 무언가를 시도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려라. 중요한 것은 세상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생명과 성취감을 주는 것이다.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고 자신의 능력에 의문이 든다면 작은 일부터 해보라. 메디치 효과를 쓴 프란스 요한스는 뛰어난 기업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본질적으로 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저 일반인보다 더 많은 것을 기꺼이 시도할 뿐이었다. 그러니 평범함에 안주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시도해보라. 하고 싶어서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성취감을 주는 가장 진정성 있고 순수한 성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하는 일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유를 만들려 하지만 그냥 좋아서가 진정한 동기인 것이다. 내 평생의 성취를 돌아보며 왜 그것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한다면 진실한 대답은 단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 것 같다. 나는 왜 그것을 하고 싶었을까? 대답은 잘 모르겠다이다. 자기계발 정보를 팟캐스트에 올려 좋은 반응을 받는 지금의 내 일조차도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나는 내가 궁금해하는 책과 주제, 메시지를 찾아서 그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고 나 또한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에 상관없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나는 언젠가 내 연령대의 전국 산악자전거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 왜일까?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물론 세계 평화나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내 삶이고 내 욕망이니 굳이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이 목표를 추구한다고 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주 불확실한 책임을 핑계 삼아 목표를 추구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자신의 책임이 진정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에 대한 책임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긴 하지만 나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성취를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미래를 상상하고 현재로 끌어오라. 미래에 무언가를 성취한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과거의 성취는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험이 담긴 실제 사진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신과 완전히 다른 성취를 이룬 새로운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마음의 소망을 이룬 미래의 당신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를 진정으로 마음속에 그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성취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체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성취가 무엇이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 자료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진과 동영상 중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테이블에 앉아 사람들에게 미소 지으며 책에 사인을 해주는 내 모습을 사진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내 팟캐스트에 출연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진을 수백 장은 봤다. 내가 알고 있고 친분을 쌓은 이 사람들의 사진으로 나는 내 책에 사인을 해주는 나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충분히 심어두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그 이미지에 대입하고 심지어 그런 꿈을 생생하게 꾸게 될 것이다.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원하는 성취를 향해 노력해서 이루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 이미지를 현재의 세계로 가져오라. 벽에 증거 사진들을 붙이는 탐정처럼 모든 조각이 모여 결과를 드러낼 때까지 이 이미지를 연구하고 숙고하고 고려하라. 성장 연구소에서 전하는 마지막 조언. 인생의 방향키를 잡는 법.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지 놀랄 것이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이끌리는 삶의 피해자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피해 의식과 무력감에 젖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제 해야 한다. have to란 말은 그만하라. 대신 하고 싶다. want to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을 바꾸기만 해도 당신의 마음은 다시 프로그래밍 되고 당신의 성격도 바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인 의식이 필요하다. 삶의 모든 행동이 의무가 아닌 선택에 따라 이루어질 때 당신의 관점은 180도 바뀐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매우 간단하지만 사실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에서 하고 싶은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습관으로 만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은 자기 인생의 CEO가 될 수 있다. 좋았어. 회사에 출근하고 싶어. 프랭크와 고객 서비스 관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장담하건대 이렇게 하면 당신의 전반적인 인생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다. 처음에는 정말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원한다고 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생각과 감정에 대해 정직하지 못했는지, 희생당하는 피해자처럼 말해왔는지를 자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졌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하게 될까? 아마 마음이 가는 대로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의무화 할 것들에 치여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뒤로 미루고 있다. 당신의 일상을 생각해 보라. 우선 직장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당신이 직원이라면 꼭 출근해야 하는가?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가? 만약 당신이 사무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면 정말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을 사랑하지 않거나 적어도 즐기지 않는다면 급여를 받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니 최소한 나는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주는 이 직장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출근하고 싶다. 라고 그 사실을 뚜렷하게 말하라. 이제 당신에게는 통제권이 생겼다. 당신에게는 힘과 책임이 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을 한다. 당신에게는 권한이 있다.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바뀐다. 이것이 바로 인지 훈련이다. 욕구의 힘은 중요하다. 당신 삶의 대부분은 당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좋은 일이었든 나쁜 일이었든 모두 내가 원하고 선택한 것의 결과였다. 선택이라는 프리즘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해보라. 현재 당신이 처한 상황의 모든 측면이 당신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해보라. 그 과정에서 설령 희생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더라도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기로 선택해서 지금의 상황에 있게 되었는가? 선택은 당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자율권을 주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행동일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외부의 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면은 통제할 수 있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평생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시도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나는 이제 실망감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람 시계가 울릴 때 이렇게 말하자. 지금 일어나고 싶다. 왜 일어나고 싶을까? 가족이 깨거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집중할 시간을 갖고 싶기 때문이다.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싶기 때문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근하지 않아 해고된다면 그 또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월급을 받고 싶다면 해고당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일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이자 특권이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삶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것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인생의 모든 행동을 내가 원하는 욕구에 따른 것으로 여기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행복해질 권리를 주장한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스스로를 끌어내리고 주변 사람들도 끌어내리게 된다. 반면 하고 싶다고 하면 스스로를 끌어올리고 당신과 모든 사람의 삶에 활력을 더하게 된다. 하고 싶은 일로 의욕이 넘치는 당신의 삶을 응원한다.